여러분은 혹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모두는 한때 어린 아기였었고 저도 역시 어린 아기였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신가요? 여러분 인생은 괜찮습니까? 무탈하고 편안하고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은 잘 크셨습니까? 여러분은 잘 키워지셨나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잘 키워지셨다면 여러분 인생이 지금 무탈하고 편안하고 행복할 거라는 점이에요. 이제 막 회사 4년차 직장인이었던 저는 아이가 어떻게 키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저의 평생 업으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육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엔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육아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2010년에 감정 코칭 이론을 만났어요. 저는 감정 코칭이 육아법의 표준이 될 수 있을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감정 코칭을 많이 어려워하셨죠. 엄마들이 감정 코칭을 어려워하시게 된 핵심 원인 한 가지는 감정 코칭 이론은 대체로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육아 기술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술을 쓰는 건 엄마들이거든요. 엄마들이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 그 기술을 써야 하는데 엄마들 본인이 어린 시절에 잘 키워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현재 본인이 무탈하고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감정 코칭을 수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데 아이에게 감정 코칭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저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조사하고 엄마들을 가르치면서 육아법의 초점이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로, 부모 중에서도 아빠가 아닌 엄마의 정신 건강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감정 코칭은 훌륭한 육아 기술 이론이지만 그 초점이 엄마가 아니라 아이의 감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육아 초보 엄마들이 배우고 수행하시기엔 어려운 육아법이었음을 확인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이제 부모의 육아 스타일에 따라 아이의 발달이 결정된다는 육아 스타일 이론을 접하게 되었어요. 전 세계 모든 부모들의 육아 스타일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고 그 스타일들 중에서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유일하게 권위 있는 육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육아 스타일이란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보이는 외연적인 태도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2가지 특정 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는 친절함. 2번째 태도는 아이의 발달 시기상의 성숙함을 요구할 때 필요한 단호함이었어요. 권위 있는 육아 스타일은 감정 코칭의 모든 이론적 본질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감정 코칭과는 달리 육아의 초점을 부모의 권위에 맞춥니다.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맞추고 있죠. 그리고 부모가 달성해야 하는 육아의 중간 목표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부모는 아이를 대할 때 친절하고 단호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고 단호하실 수만 있다면 육아는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뿌듯한 마음에 엄마들에게 권위 있는 육아에 대해 열심히 가르쳐 드렸는데 엄마들이 권위 있는 스타일을 형성하는 일이 결코 쉽진 않았습니다. 많은 엄마들은 친절해야 할 때 강압적이셨고 단호해야 할 때 허용적이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권위라는 말이 좀 부담이 되셨던 것 같아요. 권위 있는 육아 스타일은 육아의 보이는 모습 측면에서 육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개념이지만 결론적으로 육아법의 표준으로 삼기에는 용어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었고 감정 코칭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현재 본인이 무탈하고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합당한 권위를 갖추는 일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육아에선 엄마의 정신 건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감정 코칭이든 권위 있는 육아 스타일이든 엄마의 정신 건강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면 엄마들이 배우고 수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감정 코칭 같은 육아 기술적인 것보다 육아는 그냥 엄마 그 자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곧 육아예요. 교육학에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교사가
곧 교육이란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육아 영역에서도 엄마가 곧 육아라는 겁니다. 육아의 질은 엄마의 질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육아를 위한 표준으로 삼을 만한 육아 이론들을 계속 탐색해 오고 있었는데 이 오랜 탐색과 경험 끝에 드디어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제안해드리는 그 이론은 바로 긍정 육아입니다. 긍정 육아 이론이야말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육아법의 표준으로 삼고 연습하실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음을 확신했어요. 긍정 육아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아동발달 심리학의 최종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를 키울 때 이제 굳이 뭔가를 애써 노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감정 코칭 기술을 배우시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굳이 배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긍정 육아에 대해 충분히 이해만 하셔도 많은 것들이 정말로 좋아지거든요. 긍정 육아를 충분히 이해하시기만 해도 감정 코칭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긍정성은 지성의 산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성은 이해로부터 발달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번 강의에서 설명해 드릴 주제는 긍정 육아라는 육아 철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긍정 육아 개념은 육아를 할 때에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 특성에 초점을 맞추자는 긍정 심리학의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흐뭇하고 기분이 좋으면 육아는 이미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이 긍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이를 보고 화가 날 때가 많거나 걱정되고 불안하거나 육아가 불편하고 힘들다는 정서가 크면 클수록 육아는 실패로 끝납니다. 아이는 바르게 자라기 어렵죠.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이에요.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지금껏 경험했던 한국 부모님들의 수많은 사례들에서도 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의 성패는 육아 기술의 문제라기보단 결국 부모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구나. 부모 마음이 긍정적일수록 아이가 잘 큰다는 겁니다. 부모 마음이 부정적일수록 아이는 잘 못 큰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심리학계에서 왜 긍정 심리학이 주류 심리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긍정 육아 철학을 더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긍정성의 반대는 부정성이죠. 생활 표현으로 하자면 나쁜 것, 못된 것, 악한 것 등이 인간의 부정적 심리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죠. 이런 이들을 가리켜 정신의학에선 반사회적이라고 설명하고요. 그렇게 인격에 결함이 생겨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 개선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부릅니다. 아기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을 만약 여러분이 만나게 된다면 그들과는 인간적인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과 말을 섞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인격 장애라는 것은 개선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들은 한마디로 고장난 인간들입니다. 내 집에서 내가 담배 피운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는 논리를 그들은 들이밀어요. 그들의 비인간적인 다양한 논리를 듣고 있으면 일단 말문이 막히고요. 그리고 황당해서 어질어질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사회적이 된 주된 이유는 그들도 어린 시절에 잘 보호받지 못해 험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들이 아이를 낳으면 자신의 아이를 잘 보호할까요? 아동학대의 82%는 그 아동의 부모가 저지릅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험한 성장 경험이 어떠하냐에 따라 다양한 인격적 결함을 가지게 되는데 인간의 정신 이상에 관해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고 이것들에 관해 백과 사전처럼 설명해주는 DSM이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페이지 수만 해도 125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두께의 책인데요.
이 매뉴얼을 살펴보시면 그동안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인간의 정신 이상의 종류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매뉴얼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인간의 정신 이상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나? 그래서 이상한 인간들이 이렇게나 많은 거였어? 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심리학 연구들의 90%가 인간의 이런 정신 이상에 관해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심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굳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나요? 정신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처럼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까? 알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약 85%의 사람들은 정신 이상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애초에 정신 이상에 관한 연구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연구였습니다. 인간의 정신 이상에 관한 지식들이 가치가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죠. 어떤 분들에겐 정신과 의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정신 이상과 무관한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데는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심리학 연구들의 약 90%가 인간의 정신 이상에 관한 연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지식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할까요? 우리가 사실 절대 다수였는데 말이에요. 물론 우리에겐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는 없으니까 평범한 우리들의 정신이 연구 주제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된 심리학의 새로운 주류가 바로 긍정 심리학입니다. 정상 범위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심리학이었죠. 진작에 학자들이 연구했어야 했던 분야였어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들보단 정신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도 훨씬 더 많을 뿐더러 사회 유지 측면에서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긍정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왜 불행해지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 특성에 초점을 맞춰 그것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였죠. 그러면 부정적인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긍정성과 부정성으로 가장 설명이 잘 되는 인간 관계 하나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은 부부들이 참으로 많은데 대부분 나라들이 비슷하나 특별히 한국은 한 해 10쌍이 결혼하면 같은 해 5쌍이 이혼하는, 생각보다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존 가트맨 박사는 3,000쌍 이상의 부부들의 생활 모습을 실제로 관찰하며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는 부부들은 긍정성과 부정성의 비율을 최소한 5대1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행복한 부부의 황금비라고 불렀죠. 또한 불행한 부부들은 이 비율이 1대1 이하였음을 확인하였어요. 그런데 부정성이 높아지면 왜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질까요? 상대가 싫어서, 상대를 너그럽게 안 봐주기 때문에 문제가 아닐 수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로 갈등 형성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자그마한 꼬투리 하나도 넘어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자비롭지 못해 용서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상대가 싫기 때문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은 부부관계에선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많아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은 부부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문제들의 초점을 맞춰 문제들을 하나하나 파헤쳐서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부정성이 높아져서 부부 사이가 더 나빠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부부관계 상담을 하면서 부부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들어왔는데 부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정말로 다양했어요.
그런데 부부들의 진짜 문제의 실체는 문제가 아닌 것들을 문제로 보는 부정성이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싫으니까 저 사람하고는 합의하기가 싫고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부들의 관계를 긍정적이지 못해 부정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런 부부들의 공통점은 부부가 즐거움을 공유하는 긍정적인 활동을 안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활동만 잘 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 둘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싸우지 않게 돼요. 부정성이 안 높아지는 것은 일단 상식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하나는 즐거움을 공유해서 긍정성을 높이는 활동이 애초에 문제를 잘 일으키지 않게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즐거움을 많이 공유해서 즐거웠던 정서가 많아 긍정성이 높으면 내가 상대를 더 좋아하게 되고 상대를 좋아하게 되면 상대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어 자비와 용서의 마음이 커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긍정성의 힘입니다.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단 긍정성을 더 키우는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긍정성이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외로움이나 우울함은 사랑과 우정을 키우면 많이 해결됩니다. 절망감은 희망과 감사를 키우면 사라지게 되죠. 그렇다면 외로움, 우울함, 절망감 같은 부정적인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어떻게 하면 사랑과 우정, 희망, 감사를 키울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인간이 행복해지는 데 있어 훨씬 더 효과적이란 거예요. 긍정심리학을 대표하는 학자 셀리그만은 인간의 그런 긍정적인 심리 특성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구했고 그것들을 성품이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 끈기, 활력, 친절, 감사, 희망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성품들을 잘 기르면 심리적 약점들이 많이 개선되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긍정 육아는 이런 긍정 심리학에서 나온 일종의 육아 가치관이며 육아 철학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긍정 육아 철학에 대해 꼭 잘 배우셔서 긍정 육아를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만 해도 인생이 반드시 잘 됩니다. 긍정 육아 가치관은 단순히 이런 겁니다. 아이들은 선하게 태어나 이타적이고 옳은 일을 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긍정 육아의 본질은 아이가 괜찮은 사람임을 진짜로 믿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 긍정 육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해줍니다. 너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 너는 노력하면 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엄마들은 다음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잘 될 거야.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가족으로서 침착하게 잘 풀어낼 수 있어. 방법을 찾을 거야. 우리 아이가 좀 늦더라도 배우는 걸 즐겼으면 좋겠어. 아이는 자기 속도대로 배우고 있는 거야. 부모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중요한 존재야. 라는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로젠탈은 한 초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IQ 검사를 수행한 다음 IQ 검사를 한 학생들 중에 20%를 무작위로 뽑고 그 학생들 명단을 교사들에게 주면서 명단에 있는 학생들은 지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적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실험을 위해 지어낸 근거 없는 말이었습니다. 로젠탈은 8개월이 지난 다음 명단에 있는 학생들의 지능과 성적을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학생들의 지능과 성적이 과거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8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명단에 있는 학생들의 지능과 성적이 향상된 것일까요? 교사들은 그 아이들이 지적 능력이 향상될 거라고 믿었기에 그 아이들을 더 관심 있게 봐주었고 이전보다 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대해 주었습니다. 교사들은 그 아이들에게 너는 더 잘할 수 있다.
그럴 능력이 있는 아이라는 말을 해주며 자주 격려해 주었어요. 로젠탈은 이 실험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을 긍정적으로 믿고 그런 기대를 자주 표현할 경우 학생들은 그런 기대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고 교사의 기대대로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가리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의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자신이 조각한 여인상 갈라테이아를 진짜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을 때 정말 그 조각상이 사람이 되었죠. 아이들에게 긍정 교육을 했을 때 신기하게도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타나요. 아이들이 본인이 괜찮은 사람이고 관심받고 있고 중요한 존재임을 믿게 되어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가 막힌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스스로 본인이 괜찮은 사람임을 믿어야 노력할 수 있다는 이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긍정 육아를 통해 자라난 아이들은 당연하게도 모든 부면에서 월등한 성과를 보입니다. 자기가 사랑받고 선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믿게 되면 노력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공부도 이런 아이들이 월등하게 잘 수행합니다. 긍정 육아의 장점들은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너무도 많지만 아이에게 주는 결정적인 장점 한 가지, 부모에게 주는 결정적인 장점 한 가지만을 뽑자면 이런 거예요. 우선 아이의 회복 탄력성이 좋아집니다.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난관을 경험하게 됩니까? 난관에 닥쳐 한동안 좌절할 수는 있어도 그걸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회복 탄력성은 좌절 극복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어떤 엄마가 학교 시험을 방금 끝낸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글쎄 아들이 전화기에 대고 펑펑 우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답지를 밀려 쓴 거예요. 시험 종료 2분 전쯤에 그걸 알게 되어서 부랴부랴 답지를 고치려고 했는데 시험 규정대로 선생님이 답지를 그냥 걷어갔다는 거죠. 평소 같으면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갔을 텐데 아들이 그냥 집에 와서 방문 걸어 잠그고 울다 지쳐 잠들더니 종일 방에서 나오질 않는데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답지를 당연히도 밀려 쓸 수 있죠. 사람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착각해서 실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결과가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절망감에 빠져 방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울다 지쳐 잠드는 건 너무 절망스러워요. 그 모습을 보는 엄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회복 탄력성이 낮아 좌절이 잘 극복이 안 돼요. 절망 속에서 이렇게 헤어나질 못하면 인생을 사는 게 정말 끔찍해집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이 답지 밀려 쓰는 것만 있겠습니까?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지금 인생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학생은 답지를 밀려 쓰더라도 자기가 참 바보같이 실수했다며 어느 정도 좌절하고 자책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에 절대 실수 안 해야지 하면서 그냥 털어내고 자신의 다음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사람이 실망할 때도 당연히 있겠지만 너무 절망스러워하면 인생을 살기 힘들어요. 답지 밀려 썼다고 방문 걸어 잠그고 흐느껴 울면서 아무도 안 만나고 있으면 인생이 뭐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하지만 긍정 육아를 통해 자라는 아이들은 답지 밀려 썼다고 그렇게 좌절하진 않거든요. 자신이 괜찮은 사람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받고 있고 괜찮은 사람이고 노력하는 사람임을 믿는다면 큰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인간답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큰 실수를 했다고 하여 나의 부모님이 그 사랑을 중단하시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긍정 육아가 부모에게 주는 가장 큰 현실적인 장점은 육아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이가 선하고 이타적이고 옳은 일을 하려는 동기가 있다는 걸 믿으니 문제로 보이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문제라고 생각되면 신경 쓰게 되어 스트레스 받겠지만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으니 육아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점점 편해지고 행복해진다는 원리입니다. 잔소리할 것이 별로 생기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하지 않으니 내가 부모님을 싫어할 리도 없죠.
어떤 아이 엄마가 고백하시기를 자신이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긍정 육아에 대해 배우고 몇 년이 지났더니 육아가 참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담임교사가 아이를 잘 키워 학교에 보내주셔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전하시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얼마나 뿌듯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껏 육아 교육 멘토로 활동하면서 실제로 긍정 육아를 하는 부모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든 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모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육아를 하시면 됩니다 하고 저도 긍정 육아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예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긍정 육아의 겉모습은 행복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재미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은 원래 좀 지루합니다. 그 당사자들만 행복하죠. 그리고 긍정 육아와는 반대로 부정 육아의 모습들은 이 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많이 볼 수 있고 그것들은 자극적이라서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어냅니다. 여타 육아 방송 프로그램들도 아이를 긍정적으로 키워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5만 가지 이상하고 부정적인 육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잘 되려면 부정적인 육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보단 긍정적이고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히도 더 좋습니다. 부정적인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니까 이에 영향을 받아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육아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님들이 긍정 육아 가치관만 형성할 수 있다면 육아는 점점 쉬워지고 편안해지면서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육아에 대해 가르치면서 매우 다양한 부정적 육아의 형태를 관찰하게 되었는데요. 그것들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서 왜 우리 부모님들이 긍정 육아를 못하시는지, 긍정 육아를 방해하는 심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취학 전에 아이가 한글을 배우는 것과 관련해 엄마들의 부정육아의 모습들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한국 사회에서 유아들의 한글 교육은 부모의 부정육아가 매우 쉽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예컨대 유아 키우는 엄마들이 주위 아이들은 4살 때 한글을 뗐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학교에 입학하면서 한글도 안 떼고 왔냐고 말하거나 최소한 이 정도는 한글과 숫자를 배우고 와야 한다는 적지 않은 초등교사들의 피드백, 다른 아이들은 한글을 이미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못하고 있으니 이걸 어떡하나,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며 힘들어한다, 혹은 미리미리 준비시켜 놔야 한다. 그래서 한글 학습지 등으로 5세, 6세부터 아이가 엄마와 함께 지루하고 힘들게 한글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은 유아를 키우는 요즘 젊은 엄마들의 전형적인 육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들은 아이가 그렇게 한글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학업이 대체로 망가진다는 사실은 모르시죠? 그리고 본인도 아이 한글 가르치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해요. 아이가 한글 못하는 걸 보면 천불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학교 입학 전에 학습지로 저를 가르치신 적이 잠깐 있었어요. 저는 학습지 수학 문제 중에 과일 9개가 그려진 것을 보고 숫자 9를 써야 했었는데 숫자 9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8까지는 썼었는데 9가 기억이 안 났어요. 당황해서 몇 분 동안 끙끙대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자 저희 어머니가 실망하고 화가 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바닥에 엎드려 학습지 앞에서 9를 쓰지 못해 끙끙대고 있는 저를 방의 구석으로 밀어버리셨거든요. 왜 어떤 엄마들은 아이가 못하는 걸 보면 천불이 날까요? 현재 저는 숫자 9를 못 쓰지도 않고 한글을 못하지도 않잖아요. 더군다나 숫자든 한글이든 그걸 아직 못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 아이잖아요. 그건 아이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현재 한글을 익숙하게 잘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한글을 잘 익혀서 잘 사용하게 될 것인데 아이가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엄마들이 걱정되고 두려우신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한글을 잘하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한글을 못하는 현재 이 상태를
다소 못 견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가 언젠가 한글을 잘 배울 거라며 아이가 옳은 일을 하려는 동기가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셔서 발생하는 현상이죠. 쉽게 말해 아이의 성장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가 뭔가 결과를 보여주면 좋아하시고 결과를 내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그때 숫자 9를 제대로 썼다면 저희 어머니가 제 몸을 밀어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처음엔 자신이 한글을 못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엄마가 나를 긍정적으로 안 믿고 아직 한글도 못하는 아이라고 바라보시게 되면 어떤 정서가 형성되겠어요? 열등감이 형성되겠죠. 열등감은 인생 전반에 걸쳐 정말 오만 가지 피해를 발생시키는 해로운 의식이에요. 나는 아직 한글을 못할 뿐인데, 나는 아직 숫자 9를 못 쓸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천불이 나는 엄마를 보는 아이는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열등감이 어디에서부터 형성되는지를 살펴보면 그것은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 본인들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열등감이 아이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가 한글을 잘 못하는 것을 보고 아직 못할 뿐이라며 언젠가 잘 배울 거라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못하네 라고 해석하면 아이에게 열등감이 형성되게 만드는 부정육아입니다. 이런 엄마들은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다급하고 여유가 없이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결과에 집착해요.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이제 평가에 집착하게 되어 나중에 커닝도 불사하는 학생들이 되기 쉽습니다. 아이들이 정직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천불이 나는 엄마들의 심리가요. 많은 경우 사람은 자신과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예컨대 가족이 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것을 봤을 때 화가 나는 경향이 있어요. 가족끼리 운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나 내 자식인지 확인해 보려면 가르쳐 보면 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거든요. 미성숙하여 열등감이 많을수록 화가 더 납니다. 아이가 아직 못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모들은 자기도 못하는 것을 아이도 못하면 그렇게 화를 내진 않습니다. 엄마 본인은 한글을 잘하니까 아이가 한글을 못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발달을 못한 어린아이들에게 공정한 일인가요? 어떤 고등학생 하나가 자기 아빠에게 수학 1등급을 받으려면 머리가 좋아야 해요 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아빠가 답답해서 머리가 안 좋으면 노력을 좀 더 하면 된다고 말하자 수학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면서 머리가 좋아야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동기에 대해 평생 동안 연구하신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성공하는가,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실패하는가, 성공과 실패로 이끄는 인간의 심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셨습니다. 확인된 사실 하나는 실패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수학 1등급을 받으려면 머리가 좋아야 해요 라고 생각하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이 학생에게 노력할 동기가 있을까요? 결과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노력하시겠습니까? 게임에서 지는 것이 뻔한데 이기려고 노력하시겠어요? 머리가 좋아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버리면 노력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성적이라는 결과가 고정된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나는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너무 비관적이죠.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 특성이 성장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리켜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심리입니다. 머리가 좋아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은 1등급을 못 받는 학생들입니다. 본인이 1등급을 실제로는 못 받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정당화 심리죠. 정작 1등급을 실제로 받는 학생들은 본인이 머리가 좋아서 1등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열등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시험을 봤는데 답지를 밀렸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자괴감 느껴지면서 실망스러울 순 있죠. 그런데 그건 실수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책임도 아닌 내가 실수한 것이니 한동안 마음이 괴롭고 쓰라리긴 하겠지만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턴 그런 실수를 안 하면 되고 이 실패 경험으로부터 난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에겐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엔 그런 실수를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됩니다. 이런 실수 경험으로부터 크게 배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방문을 걸어 잠그고 관계를 단절한 채 울다 지쳐 잠이 든 그 학생은 그 결과를 책임지기가 싫은 거예요. 실패를 맞닥뜨릴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일종의 비겁함이죠. 나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결과 그 자체를 본인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좋은 결과에 집착하고 동시에 나쁜 결과에도 집착하게 돼요. 이런 심리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평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떤 학생 하나가 4층 화장실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전교 1등을 줄곧 하던 공부를 무척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글쎄 시험에서 답지를 밀려 쓴 겁니다.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그부들에게 자기가 건물에서 뛰어내린다고 말하고 화장실로 달려가 창문 밖으로 진짜 뛰어내렸어요. 그부들은 그 학생이 농담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답지를 밀려 썼다고 4층 건물에서 뛰어내릴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지 고작 16년 정도밖에 안 된 학생이 답지 밀려 썼다고 죽을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지금까지 전교 1등을 했었는데 전교 1등은 실수하면 안 됩니까? 그 학생은 스스로에게 너그럽지 않고 성공한 상태만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패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감을 느꼈어요. 나는 사랑받고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옳은 일을 하려는 동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 학생이 믿었다면 뛰어내리지 않았겠죠. 내가 만약 뛰어내리면 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 아파할 것을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성적이 우수했던 그런 학생마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마음이 긍정적이지 않고 비관적이며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좌절이 가장 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미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답지를 밀려 써서 낮은 성적을 받게 될 스스로를 도저히 용납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관대하지도 않고 희망적이지도 않아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해집니다. 어떤 남대생이 후배 여학생을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남학생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결국 잘 안 됐습니다. 후배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절망에 빠졌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못났고 무가치하게 느껴졌대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은 연애 경험에 실패하고 나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할 만큼 못났다고 여기거나 혹은 연애 활동이 인생에서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비관적이에요. 연애에 실패할 수도 있죠. 처음엔 다 미숙한 거니까. 그 경험이 쓰라리겠지만 그걸 자양분 삼아 다음번에 더 잘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건데 고작 그런 실패 경험 몇 번으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거나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 너무 절망스러워요. 제가 예전에 공부를 가르쳤던 중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학생은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가장 가르치기 힘든 학생이었어요. 그 아이가 저에게 항상 질문했던 것 하나는 선생님,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좀 슬픈 정서를 가지고 있었죠.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나온 슬픔이랑 비슷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이 축 처져서 저에게 자신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항상 물어보는 그 아이가 참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그 아이는 스스로를 정말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되었는지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이 아빠가 항상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야, 네가 지금까지 해도 안 됐는데
지금 다시 공부한다고 되겠어? 제가 정말 에너지를 쏟아부어 넌 해낼 수 있다며 용기를 북돋아주면 아이가 금요일쯤엔 상태가 꽤 괜찮아졌어요. 그러다 주말이 지나 월요일에 저를 다시 만나게 되면 아이가 또 저에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공부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을까요? 비밀이 마침내 풀렸죠. 주중엔 저를 만나서 용기를 좀 얻다가 주말에 아빠한테 네가 지금까지 안 됐는데 지금 한다고 되겠어? 라는 말을 계속 듣고 오니까 아이가 또 낙담해 버리는 겁니다. 그 아빠의 가치관은 너무나 비관적이죠.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이가 노력한다는 걸 칭찬해 주셨어야죠. 철저히 고정 마인드셋으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였어요. 아이가 결과를 보여줘야만 인정하는 아빠였습니다. 아이는 본인도 지금까지 그럴듯한 결과를 보여준 게 없으니까 아빠 말처럼 본인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공부에도 집중하지 못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안 믿어주니까요. 긍정육아는 감정 코칭 같은 어떤 육아 기술이 아니에요. 긍정육아는 부모 본인이 먼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엄마 본인이 육아 그 자체라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부모가 먼저 본인이 선하게 태어났고 이타적이며 옳은 일을 하려는 동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야 아이들도 그렇게 똑같이 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본인 먼저 자신에게 부족한 긍정적인 심리 특성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키우기 위해 학습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긍정 육아를 할 수 있어요. 긍정 육아는 특별한 꿀팁이나 육아 전략 같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곧 여러분의 인간성이에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모들이 아이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 육아 철학은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자신이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좋은 방법 하나는 낙관주의를 학습하는 일이에요. 답지를 밀려 썼다고 4층에서 뛰어내린 그 학생은 낙관성을 학습하지 못해 너무 비관적이었어요. 비관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그럴듯하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답지를 밀려 썼으면 이건 내 실수네. 그냥 받아들여야지 뭐. 다음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석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이 중요한 시험에서 정말 멍청하게도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런 멍청한 실수를 하는 나 같은 건 정말 살 가치도 없다 라고 해석하게 되면 순간 너무 우울해져서 충동적으로 4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시험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을 때 내가 멍청해서 머리가 나빠서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이 상황을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해버리면 희망이 없어요. 머리가 좋은 아이들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내가 믿어버리면 머리가 그 정도로 좋지는 않은 나는 영원히 1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진 않을 테니까요. 머리가 나빠? 멍청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는 나의 인생을 설명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는 쉽지만 그럴듯하지가 않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으니 다음번에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게 돼요. 뭔가 있어 보여야 그럴듯해 보여야 다음에도 도전을 할 수 있거든요. 핵심은 비관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정 육아를 못하는 엄마들은 대체로 아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이가 못한다, 느리다, 활발하지 않다, 말을 안 듣는다, 미룬다, 조른다, 거짓말한다, 숙제를 안 한다, 악필이다 등등. 그런데 이렇게 아이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면 부정적인 마음이 지배적이 되죠. 그리고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마는 아이를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아이가 오히려 안 바뀝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엔 긍정 육아 철학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고 믿으면서 너그럽게 여유를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시면 되는데 불안하고 조급하니 스트레스 받고
여유가 없어요. 엄마의 마음이요. 아이를 보고 엄마의 마음이 부정적이 되면 부정육아죠. 그러면 아이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없어요. 부모의 불신 정서가 아이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아이가 노력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떤 것을 잘 못할 때 부정육아를 하는 부모들은 그것을 아이의 문제점이라고 해석합니다. 아이가 한글을 못하거나 뭔가를 성실하게 안 하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석해 천불이 납니다. 그런데 긍정육아를 하는 부모들은 아이가 못하는 부분을 아이가 아직 못하는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요.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하게 해석했나요? 어느 쪽이 더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느껴지나요? 어느 쪽 부모에게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실제로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부정육아를 하는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저도 아이를 믿어주고는 싶죠. 그런데 아이가 긍정적인 결과를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아이를 믿어줄 수 있나요? 참으로 답답한 질문이죠.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줘야 아이를 믿겠다는 결과 중심의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긍정적으로 바뀔 리가 있나요? 네가 전에 해도 안 됐는데 지금 한다고 되겠어? 하고 아이를 불신했던 아빠의 마음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러면 피그말리온 효과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 입장에선 내가 결과를 보여줘야만 날 믿어주신다고 하니까 슬프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부모님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승인을 얻고 싶어서 노력의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하게 돼요. 평가받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만 내가 답지를 밀려 쓴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고정 마인드셋으로 인생을 살아 긍정성이 부족할수록 4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를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뭘 믿어주지 않아요? 너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 너는 노력하면 해낼 수 있는 사람. 4층에서 뛰어내린 그 아이는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 난 괜찮은 사람, 난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나마 자기 가치를 지탱해 주고 있던 것이 공부를 잘한다는 그거 하나였는데 답지를 밀려 쓴 그 사건을 너무나 비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전교 1등이었던 내가 이런 멍청한 짓을 하다니 난 살 가치가 없어. 아마도 이렇게 말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는 것 하나는 이 사회에 육아에 관한 정보들이 너무도 많다 보니 육아에 정답이 없다거나 육아법을 배우는 건 너무 복잡하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학술적으로도 검증된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의 육아 스타일은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권위 있는 육아 스타일이라고 했었고 제가 이 스타일을 가르쳐 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엄마들은 친절해야 할 때 친절하지 못하거나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하지 못하셨다고 했죠. 친절하지만 단호하려면 부모 본인의 마음이 일단 차분해야 하는데 엄마들은 아주 쉽게 마음이 요동치셨습니다. 엄마들에게 왜 권위 있는 육아 스타일이 안 나오는지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왜 마음이 요동치는지 천불이 나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은 자신의 아이에게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사고방식이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부정육아를 하는 부모들은 아이에게 부족한 점을 봤을 때 그것을 문제라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한글을 잘 못하거나 느리거나 말을 안 듣거나 등등 아이들이 아직 부족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엄마들은 아이들의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을 문제라고 해석했고 문제라고 해석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짜증이 나거나 걱정되거나 불안하거나 등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셨어요. 그러면 아이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시려고 한다고요? 고치려고 하시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겠어요? 본인이 아니라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고 아이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이것은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현상입니다. 우리 소중한 어머니들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그런데
아이 관점에서 엄마가 나를 문제로 바라보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걸 느끼면 아이가 바뀔까요? 예컨대 내가 한글을 못한다 하여 나를 부족하게 생각하셔서 한글 학습지를 들이미는 엄마의 바람대로 내가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방식의 접근은 인간성에 명확히 반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인간적이지 않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육아라는 부모들은 아이의 부족한 점을 확인했을 때 이것을 문제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아직 배우지 못한 부분, 그래서 배워서 성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죠. 한쪽은 문제라고 해석하고 다른 한쪽은 배워야 할 것이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아직 못 배워서 성장해야 한다고 해석하니까 일단 그런 부모님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면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아직 못 배운 것이라고 해석하니 아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학습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아이의 배움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한 태도로 아이에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번엔 바람직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아이에게 요청하시죠. 이런 원리로 부모에게 권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못하시니 권위 있는 육아 스타일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엄마들에게서 많이 목격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아이의 양치질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양치질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이가 형성해야 할 건강한 생활 습관이죠. 그런데 아이가 양치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양치질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이가 아직 사회적으로 부족한 부분이죠. 그런데 부정육아를 하는 부모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문제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문제라고 해석하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이가 양치질을 하도록 시키려고 합니다. 예컨대 양치질할 시간이야. 너 이빨은 닦았니? 이빨 닦아야지. 언제 이빨 닦을 거니? 이런 식으로 아이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엄마들에겐 아이가 현재 양치질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무척 중요했습니다. 현재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재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으면 스트레스 받고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부모의 태도는 친절함이 아니라 강제, 강요, 명령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아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기 싫습니다. 이런 원리로 고작 양치질 따위로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는 한국 엄마들이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런데 긍정육아라는 부모들은 아이가 양치질을 잘 못하면 그것을 문제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습니까? 아직 못 배웠을 뿐. 아이가 배워서 성장할 부분이라고 해석해 아이가 배울 수 있게끔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요. 그래서 양치질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치질을 배울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경험을 주려고 노력하시죠. 예컨대 아이에게 양치질을 하는 모습을 본인이 직접 보여주면서 아이가 관찰할 수 있게 해주거나, 왜냐하면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긍정적일 경우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따라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같이 양치질을 하자고 권유하고 양치질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아이가 양치질을 했을 때 그 노력을 칭찬해 주면서 기뻐하고 안아주십니다. 혹은 아이가 바르게 행동할 것을 믿기 때문에 자율권을 주려고 노력하시는데, 예컨대 양치질하고 세수해 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양치질을 먼저 할래? 아니면 세수를 먼저 할래? 라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아이는 양치질 습관을 긍정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됩니다. 양치질과 관련된 경험이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이었고 긍정적이었기 때문이죠. 긍정육아를 하는 부모들 밑에서 크는 아이들의 사회성이 잘 발달하는 이유는 그 부모가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문제라고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저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배우면 성장하는 것임을 믿는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인지했을 때
그것을 문제라고 해석하지 않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이가 아직 못 배웠을 뿐이야 라고 해석하는 게 쉬울까요? 안타깝게도 대체로 어렵다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왜 또 어렵습니까? 부모가 고정 마인드셋으로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인간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어 성장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왜 고정 마인드셋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됩니까? 긍정적인 심리 특성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긍정적인 심리 특성이 부족하니 세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왜 긍정적인 심리 특성을 아직도 개발하지 못했습니까? 부모님들도 한때 어린아이였으며 본인의 부모님이 긍정 육아로 자신을 키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심리 특성을 개발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예컨대 명령과 지시만을 주로 듣고 자랐던 부모라면 자율성을 개발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자율성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한 부모들에겐 자신의 아이가 건강한 자율성을 개발할 수 있게끔 육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율성과 같은 인간의 그런 긍정적인 심리 특성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성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성품 개발이 아직 잘 안 되어 고정 마인드셋으로 인생을 사니 긍정 육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긍정 육아를 하실 수 있으려면 부모는 우선 본인의 성품에 집중하셔서 본인이 먼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안전하게 다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본인 인생에 초점을 더 맞추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성숙한 부모의 부정적 특성이 아이에게 되물림돼요. 그런 부모들은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니까요. 그래서 한글 따위를 아직 못하는 것을 보고 천불이 나는 거예요. 셀리그만은 인간의 보편적 성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이 인간의 성품을 24가지로 분류했는데 이 24가지 성품들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데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인간의 대표적인 긍정적 심리 특성들입니다. 여러분의 성품 개발이 잘 되어 본인이 더 괜찮은 사람이 된다면 육아는 물론이고 여러분 인생마저 너무 행복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 특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았을 때 행복해지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죠. 그러나 바람직한 인간성이 개발이 안 돼 비인간적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불행해진다는 것이고요. 고작 답지 밀려 쓴 것으로 4층에서 뛰어내리는 건 너무도 비관적인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인간답게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인간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실 필요가 있겠죠. 인간성에 대해 잘 배워야만 비로소 긍정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지적인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긍정 육아는 단순히 마음 먹기에 따라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지성의 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긍정성은 지성의 힘이에요. 긍정성은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행운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은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가 가진 변인으로 엄마의 학력을 공통적으로 지목합니다. 지적인 엄마들이 대체로 아이를 더 잘 키우는데 지적인 엄마들은 대체로 학력이 높았거든요. 물론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것은 학력이 높아야만 아이를 잘 키운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 엄마의 지성의 힘이 아이를 잘 키우게 만든다는 겁니다. 긍정 육아는 지성의 힘입니다. 성품만 하더라도 24가지나 있는데 그것을 학습적으로 배우지 않고서 어떻게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갖추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소중한 어머니들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인간성에 대해 잘 배우셔야 하고 이제는 다행히도 이런 학습을 인생 날리지 온라인 클래스에서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었으니 앞으로 잘 활용해 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긍정 육아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이는 선하게 태어나서 이타적이고 옳은 일을 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육아 철학이었어요. 이를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에게 해주어야 하는 두 가지 말 기억하십니까? 너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 너는 노력하면 해낼 수 있는 사람.